장악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호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이번 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사법의 운명과 또 그 밖에 과방위 과제에 대해서 과방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의원 의원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국회 라이브 식스에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뜨겁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또 여쭤볼 것도 많아서 바로 현안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여당은 방송 정상화,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방통위 사태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또 탄핵안 표결 계획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설치가 된 곳이고 그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실 그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관 1명,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원내 교섭단체에서 1인 상임위원, 그다음에 배출하지 못한 2인이 이제 해서 5인 구조로 해서 협의하고 합의한다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방통인데 그동안 5기가 운영돼 왔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위원장 체제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경과해서 이 중에 지금처럼 2명의 구성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한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3인이 해도 무방하다 또는 2인이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을 가지고 분리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옳다라는 거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판시였습니다. 지금은 법률 개정안을 2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급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급 위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YTN을 민영화하는 것을 졸속 처리한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재를 한 것을 후명해서 한다. 이런 것은 합의제 기구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인이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을 이제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탄핵안 표결 계획도 좀 곁들여서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대정부 질문이 3일 이제 연속해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그러니까 상정을 하고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보고를 하면 모레에 표결이 예정대로라면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건대 김홍일 위원장이 예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표결 직전에 사표를 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이제 고참이 될수록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갑질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의원님 관련한 갑질 의혹 뭐 이런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뭐 SNS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여당은 방통위 방문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의원님은 허위 논평이다. 이제 법적 제재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서울경찰청 수사 1과에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 한경닷컴인가요? 거기 이슬기 기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뭐냐면 원래 국회의원이 방통위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방통위에 항의 방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 위원장을 그 찾아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고 항의 방문, 거친 항의 방문 이런 경우는 차량으로 들어와서 그냥 들어옵니다. 차량으로 들어와서 입구에서 그냥 들어옵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당이 됐을 때는 가방이 간사와 장경태 의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단식 농성할 때 방통위원으로 있을 때 단식 농성할 때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왔었습니다. 제 방에. 예, 특별한 방문증을 끊고 들어오지 않고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사실은 공인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을 방문할 때 특별한 절차를 이렇게 밟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들어온 건데요. 이번의 경우도 저희가 27일 날 그 두 명이서 EBS 그다음 KBS 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고 해서 방통위 연락관에게 저희가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9시 50분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방통위를 올지를 조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차량으로 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민원실로 해서 접수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당시에 방통위 직원 4명이 안내차 내려왔고 갑자기 방문증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 가서 방문증을 끊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국장이나 가장이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내를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반복된 내용들을 하길래 소속이 누군지를 물어본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감 기관에 국회의원이 가는 것을 갑질이라고 그러면 의정활동하지 마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소환해서 그걸 했는데 2014년도 세월호 당시 유가족과의 마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갑질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한 게 전 표창원 국회의원이고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소신이다 그래서 그건 넘겨두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막말을 했다거나 뭐 갑질에 했다거나 라는 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리기사에게 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났고 형사 보상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과 내용은 다 허위 사실이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갈 길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뭐 많이 충분히 소명을 하신 갑질이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과방에 상정이 된 게 6월 14일이고 법사위 통과는 25일입니다. 단 11일 만에 속전속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방송사법 처리를 서두르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두른 게 아니고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났고 그것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 중에 한 건이 방송 3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리고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나 사장을 마구잡이로 자르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있으니까 그걸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는 제안을 담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전속결이라기보다는 만시지탄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고 네. 그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함을 따지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는 쐐기를 좀 받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거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사 선임 내지는 사장 추천을 좀 극복해내자라는 입장에서 담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됐고 숙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MBC 사장을 좀 쫓아내서 방송을 길들이고 싶을 텐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혀진 사장의 임기는 보장하자. 그러면 KBS 사장 임기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서 더 이상 이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좀 막아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늦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거부권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 요구를 하면 네. 200명 가량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요. 지금 현재 이탈표가 필요한 게 한 8표 정도. 8표인데 예를 들어 한두 명이 빠지면 6표 정도 이탈표가 만약에 네. 합의에 동참을 한다면 뭐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탈표에 최상병 대해서는 특검법 처리하고도 그때는 관련성이 표단속에 있기 선거를 때문에. 했었고. 네. 저희는 야칠당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야당의 이탈표는 없다고 보고 없다. 네, 없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없습니다. 네. 예, 아무튼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여야가 모인 그 첫 번째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출석 거부, 또 자료 제출도 거부, 또 답변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KBS 박민 사장을 이제 고발을 했고, 여당은 안건 조정이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간사로서 앞으로 이제 과방위가 지금 이제 방송 관련 이슈가 이제 많이 부상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도 있고 뭐 정보 뭐 여러 가지 통신 관련한 뭐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당과 협의점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최영두 의원님이신데 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대통령은 만나는데 왜 국회는 안 오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3시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KBS 사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합의해야지만 나왔다 뭐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근데 사실은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가 시급하게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3시 반까지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 파악을 요구하는데도 그 KBS 협력관이, 국회 협력관이 어딘지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당시에 여당에서는 안건 조정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이 맡아서 저를 지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고발하기로 됐습니다. 네. 네, 이 방송법 외에 다른 과제들도 많은데 내일 네이버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내일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좀 지적이 있는데요. 이미 그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이 지배 구조 개선 요구가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과기부 역시 필요하면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게 뭔가 경제 영토를 빼앗긴다는 식의 감정,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겠죠. 이런 걸 접근을 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그래서 계실까요? 우리가 보통 A가 B고 B가 A면 A와 B가 동일한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일본과의 관계가 생기면은 작아지는 정부가 바로 우리 정부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겠다 하지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이번 라인 사태, 그다음에 스테이지 X 건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안건도 다뤄서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 가기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제 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준엄하게 좀 물을 거고요. 네. 현재까지는 사실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가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8년 36년 됐습니까? 재하 인사 네, 98인과 37년, 함께 네. 학생 대표, 당시 이제 한양대생이었나요? 네, 학생 네, 대표로 평민당, 이제 DJ의 당이었죠. 예, 평민당 이제 총재로 있었던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네, 맞습니다. 37년간 민주당을 지켜 오셨고 누구보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상황은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다음 달 앞두고 있는데 또 대명, 당대명, 확대명, 뭐 일극 체제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명비어천가 아니냐 이런 이제 내 외부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걸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대장동과 그다음에 내부 단합이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일이다. 이제 이게 저희 대선 평가고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표가 8월 달에 됐는데 2년 경과하면서 초유의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까지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또 기각이 되고 또 올 초에는 정말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검찰 독재 권력에 맞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88%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했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이제 보수지에서 지적하는 또는 여당 일각에서 지적하는 이런 해석은 사실은 좀 부러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당대표 선출 과정을 하는데 네.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서서 1인일 경우는 찬반이고 만약에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을 하는 거고요.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존중하고 대표와 같이 이제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고요. 또 다 된 밥을 정말 죽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대표와 최고위원이 호흡을 맞춰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것이 지금 야당의 역할이고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거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너무 지나친 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네.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 그닥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내부 단결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중요합니다. 시점이다. 네, 지금도 네. 여당도 역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자 이제 이런 네. 마당이니까 거기야말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고 있고 역으로 야당은 단결해야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은 단결할 때다고 봅니다. 제가 김현이란 이름 두 자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최근에 이제 과방위 관사로 선임이 되셔서 좀 자세히 이제 프로필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30대 후반에 춘추관장, 당시에 네. 이제 청와대인데 네. 춘추관장을 역임하셨고 이제 국회로 따지면 아마 소통관장 같은 뭐 그런 뭐 비슷한 네, 것 뭐 같아요. 기자회견장이 많이 뭐 공보수석 그렇죠? 적이죠. 네, 네네. 급으로 소통을 보면 중요시하고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이 많이 열리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19대에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고 8년 만에 이번에 그 안산을 지역구로 다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고향이 강릉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고향과는 좀 다른 인연이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인연으로 안산으로 이제 정착을 하셨고 했습니다. 안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채 양명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것하고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게 가장 큰 화두였고 민생 경제에 파탄난 것을 바로 세우자 이제 이 얘기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그 내걸었던 거고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171석을 얻게 된 건데요. 네. 안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할 것 없이 IMF보다 힘들다, 내지는 그 지난 코로나 팬데믹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이 제대로 서야지만 윤석열 정권이 못하는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검언 유착으로 너무 네. 심각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것이 검찰 언론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도 간사로 돼서 5번에 걸쳐서 이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저에게 이제 격려 문자도 해주시고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는 과정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응원도 보내주시는 건데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당에 들어왔던 것도 독재 권력을 좀 저희 당시 개념으로는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워서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서 안정된 국가를 만들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안산 시민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늘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한 달 됐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불철주야 하루를 정말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 평균 3-4시간밖에 네. 못 주무시고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인 방통위 사태와 또 방송사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